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 수지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76살 이명자라고 합니다. 제 이름 명자, 발글명의 아들자를 씁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촌스럽지요. 옛날 어른들이 을에 그렇듯 아들 하나 잘 낳아 집안을 밝게 일으키라고 지어주신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제 이름을 가만히 되뇌다 보면 씁쓸한 웃음이 나옵니다. 밝게 빛나기는커녕 해질녘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진 제 노년의 삶이 꼭 제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아들 자라는 글자 때문에 평생 아들 뒷바라지나 하다 저물어갈 팔자라는 뜻인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베란다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네요. 놀이터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에게도 저렇게 아이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먼지 풀풀 날리는 시멘트 공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법 번듯한 시멘트 회사를 운영했었지요. 성격이 어찌나 불같고 호탕한지 집안에서도 늘 목소리가 컸습니다. 어이, 밥상 좀 차려봐. 하면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으니까요. 그때는 그 소리가 참 듣기 싫고 무서웠는데 막상 그 양반이 폐병으로 3년을 앓다가 허망하게 가버리고 나니 그 빈자리가 태평양보다 넓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이 남기고 간 건 50평짜리 넓은 아파트와 통장에 든 돈,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적막강산. 남편이 떠난 후 제 집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그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어서 저는 늘 라디오를 켜두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가수를 딱히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패티김 선생님의 노래 정도나 즐겨 들었지요. 초우나 이별 같은 노래를 들으면 그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가 시멘트 가루 날리는 것 같던 제 팍팍한 삶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던 저에게 잿빛 하늘에 무지개가 뜨듯 가슴 뛰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가수 이명웅 군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지요. 텔레비전에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르는 그 청년을 보는데 세상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를 어쩌면 그렇게 말하듯이 제 마음을 읽어주듯이 부를까요? 죽은 남편 생각도 나고 덩그러니 혼자 남은 제 처지도 서러워서 텔레비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실컷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텅 빈 집이 영웅이의 목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요. 아침에는 보금자리를 들으며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며 잠을 청합니다. 영웅이가 웃으면 저도 따라 웃고 영웅이가 상을 타면 제 자식이 잘된 것보다 더 기뻐서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나이 70이 넘어 주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영웅이는 저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죽은 남편이 못해준 위로, 다 큰 자식이 안 해주는 살가운 안부를 노래로 대신 전해주는 제 영혼의 단짝이자 막내 아들 같은 존재지요. 그렇게 저는 영웅이 덕분에 덕질이라는 걸 하며 제2의 인생을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평화롭던 일상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아들 정훈이입니다. 올해 44신 우리 아들 정훈이. 사실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 쏙 썩이는 일 없이 순하게 컸습니다. 남편처럼 기질이 세지도 않고 저를 닮아 유하고 조용한 편이었지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지만 남들처럼 대기업에 들어가 임원이 되겠다거나 사업을 하겠다는 큰 야망은 없는 아이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도 한참을 빈둥거리다가 30이 다 되어서야 지인 소개로 조그만 광고 회사에 들어갔지요. 엄마, 나 취직했어. 크진 않지만 분위기는 좋아.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들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이직하고 또 상사가 안 맞는다며 옮기고 그렇게 10년 동안 회사를 대여섯 군데는 옮겨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게 되었지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에서 쉬던 아들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제법 버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나 소질 있나 봐. 회사 다니면서 상사 눈치 보고 쥐꼬리만 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낫네.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들떠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한테 용돈이라며 50만 원을 쥐어주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독이 든 성배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신감이 붙은 아들은 선물 옵션이라는 것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도박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거라고 하더군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아들이 10년 넘게 모아둔 돈은 물론이고 살던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넣었다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건요. 2년 전 아들이 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양손에 짐 가방을 들고 며칠을 못 씻었는지 퀭한 눈으로 서 있는데 그 순하고 멀쩡하던 아들이 한순간에 벼랑 끝에 몰린 노숙자처럼 보이더군요. 엄마, 미안해. 당분간만 좀 있을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아들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죽은 남편이 알았으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냈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그렇게 40 넘은 백수 아들과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했습니다. 아들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방에만 처박혀 지냈고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밥이라도 잘 챙겨 먹이려 애썼지요. 아들의 성격이 모난 편은 아닙니다. 제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려고 하면 엄마 둬. 내가 할게. 하며 얼른 달려와서 들어주고 형광등이 나가면 말 안 해도 척척 갈아주는 착한 아들입니다. 저랑 텔레비전을 볼 때도 웬만하면 제 말에 맞장구 쳐주려 노력하고요. 그런데 유독 딱 하나. 제가 이명웅 이야기만 꺼내면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집니다. 처음엔 제가 눈치가 없어서 몰랐습니다. 영웅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너무 좋아서 밥을 먹다가도 정훈아 저것 봐라. 영웅이는 어쩜 저렇게 춤도 잘 추니? 못하는 게 없어.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묵묵히 밥만 씹습니다. 엄마, 밥 식어요. 드세요.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찬바람이 쌩 붑니다. 하루는 제가 신이 나서 영웅이 콘서트 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들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러더군요. 엄마, 소리 좀만 줄이면 안 될까? 나 지금 자소서 쓰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서. 아, 그래? 미안하다. 나는 내가 방에 있어서 안 들리는 줄 알았지. 저는 황급히 볼륨을 줄였습니다. 물론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구직 활동하느라 예민할 테니까요. 지금 나이가 44인데 다시 취직하려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어도 연락 오는 곳은 없고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곳은 다단계나 이상한 영업직뿐이라니 속이 타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의 직감, 아니 엄마의 직감이랄까요?
아들이 단순히 시끄러워서 저러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텔레비전 속 이명웅을 볼 때마다 묘한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명웅이라는 가수는 30 초반의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라 부와 명예를 다 가졌는데 자신은 40이 넘도록 이뤄놓은 것 하나 없이 늙은 엄마 집에 얹혀 사는 신세니까요. 거기다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기죽은 건 안 보이고 남의 집 아들인 이명웅만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해대니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거겠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영웅이 굿즈로 나온 컵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웅이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네. 어쩜 이렇게 인상도 좋을까. 그때 옆에서 물을 마시던 아들이 툭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엄마는 참 좋겠네. 아들보다 그 가수가 더 좋아서. 웃으면서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냥 노래가 좋아서 그러는 거지. 아니, 하루 종일 이명웅. 내가 엄마 아들인지 이명웅이 엄마 아들인지 모르겠어서 그래. 아들은 피식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닫힌 방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엄마는 팔자 좋게 덕질이나 하냐고 비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 텔레비전으로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는데 왜 죄지은 사람처럼 마음을 졸여야 하는지. 아들이 거실에 나오면 슬그머니 채널을 돌리게 되고 영웅이 노래를 흥얼거리다가도 아들 발소리가 들리면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은근히 사람 피 말리는 거, 그게 딱 우리 아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화는 안 내는데 숨 막히게 하는 것. 엄마 그 가수 앨범 또 샀어요. 집에 똑같은 거 많잖아. 아니, 이건 버전이 다른 거야. 아, 돈도 많으셔.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드시지. 걱정하는 척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그 말투.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지. 오죽하면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겠니?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손을 벌립니까? 아니면 밥을 달라고 합니까? 남편 죽고 10년 동안 우울증 걸려 죽을 뻔한 거 영웅이 노래 들으며 겨우겨우 버텨낸 건데 그 유일한 숨구멍마저 아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본인이 실패한 인생에 대한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엄마의 취미 생활에다 하고 있는 거지요. 차라리 대놓고 엄마 시끄러워 하고 소리를 지르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아들은 착한 아들 콤플렉스라도 있는 건지 겉으로는 엄마 취미 존중해 하면서 눈빛으로는 레이저를 쏘아댑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영웅이가 이번에 미국 콘서트를 간다더라 하고 운을 떼면 아들은 대꾸도 없이 반찬만 뒤적거리다가 한숨을 푹 쉽니다. 엄마, 밥 먹을 땐 밥만 먹으면 안 될까? 소화 안 되게.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입을 꾹 다물고 맙니다. 가시방석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과 저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놓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제가 영웅이 영상을 하도 많이 찾아보니까 유튜브가 저한테 이것저것 다른 영상들도 추천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요리하는 영상이나 건강 체조 같은 게 뜨더니 언제부턴가 정치 시사 프로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충격. 고백, 나라가 망해갑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같은 제목들이 적혀 있는데 사람 마음이 참 묘하지요. 호기심에 하나를 눌러봤습니다. 점잖게 생긴 박사님들이 나와서
나라 걱정을 하며 열변을 토하는데 듣다 보니 그 말이 다 맞는 말 같더라고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우리 아들이 취직 못하고 저렇게 고생하는 것도 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영웅이 노래를 듣는 시간 외에는 종일 그런 정치 방송을 틀어놓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식탁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정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물을 마시더군요. 저는 이어폰을 빼고 방송에서 들은 내용을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아들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정신을 차릴 테니까요. 정훈아, 너 이거 알고 있니? 이번에 그 정치인이 뒤에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더라. 세상에 빨갱이가 따로 없다니까.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냉장고 문을 닫던 아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돌아보는데 그 표정이 평소에 저를 보던 그 은근한 무시와 짜증 섞인 표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가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무슨 큰 실수를 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더군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본 걸 말하는데 아들이 저런 표정으로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볼 일인가 싶어서요. 아니, 유튜브에서 박사님이 그러시더라. 그 정치인이 뒤로 북한에 돈을 보내고 나라 곳간을 다 털어먹으려고 작정을 했다고.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뭐 정치를 아니? 그냥 박사님들이 그렇다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땅이 꺼져라 쉬는 그 한숨 소리가 제 밥그릇을 흔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식탁 의자를 빼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철없는 어린애를 타이르듯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인 척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 다 가짜 뉴스라고요. 엄마 같은 어르신들 속여서 조회수 올리고 돈 벌려는 사기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박사는 무슨 박사예요? 다 방구석 전문가들이지. 아들의 말투는 점잖았지만 그 눈빛에는 명백한 가르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는 자부심, 자기는 엄마처럼 무식하게 선동당하지 않는다는 우월감. 비록 지금은 주식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제 집에 얹혀 사는 백수 신세지만 머리통 속에 든 지식만큼은 여전히 자기가 이 집의 가장이라고 믿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증거라면서 서류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던데. 엄마, 요즘 세상에 포토샵으로 조작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엄마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셔서 그래요. 아들은 식탁 위에 놓인 제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유튜브 앱을 켜더니 제가 구독해 놓은 채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더군요. 아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 엄마 구독 목록 꼬라지 좀 봐. 이게 다 뭐예요? 멸공의 횃불 진실을 찾는 사람들. 엄마, 이런 것만 보니까 알고리즘이 계속 이런 쓰레기 같은 영상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예. 왜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제가 손을 뻗어 말리려 했지만 아들은 제 손을 가볍게 피하며 구독 취소 버튼을 연신 눌러댔습니다. 제 유일한 낙이던 채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마치 제 손발이 잘려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식해서 그렇다는데 똑똑한 아들 말이 맞겠지 하는 자격지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핸드폰에 자기가 즐겨본다는 뉴스 채널, 경제 전문가 채널들을 잔뜩 구독해놓고 나서야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보세요.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인 방송들이니까. 엄마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정보를 가려듣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죠. 나이 들수록 뇌가 굳으면 안 돼요. 미디어 리터러시인지 뭔지 아들이 쓰는 영어 단어는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정말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구독해준 채널들을 억지로 틀어놓고 보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프를 보여주며 금리가 어쩌고 국제 정세가 어쩌고 하는데 그 소리가 꼭 외계어처럼 들려서 5분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재미가 없으니 잠만 쏟아지더군요. 그러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대통령이 민생 안정 대책이라며 국민들에게 쿠폰을 지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며칠 전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나라 빚이 산더미인데 퍼주기만 하다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경고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나라 빚이 얼마라는데 저렇게 돈을 펑펑 써서 어쩌려고 저러나. 저게 다 우리 손주들, 아니 우리 정훈이 내가 나중에 다 갚아야 할 빚인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밥을 먹던 아들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 나라 망한다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정부가 돈을 푸는 건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돌리려는 거잖아요. 승수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돈이 돌아야 자영업자도 살고 기업도 사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아들은 밥알이 튀도록 열변을 토했습니다. 마치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 강의하듯 경제 용어들을 섞어가며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국가 채무 비율은 선진국 대비 아직 양호한 수준이고요. 복지 정책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저는 아들의 말을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엄마의 걱정을 노인네의 쓸데없는 기우로 치부하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며 저를 짓누르려는 그 태도 말입니다. 본인은 정작 그 대단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서 전 재산을 날려먹었으면서 왜 엄마 앞에서는 저렇게 당당한 건지. 속에서 너나 잘해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래도 자식 기죽이는 말은 하면 안 되니까요. 제가 입을 다물고 묵묵히 국만 떠먹으니 아들은 자기가 논리로 엄마를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흐뭇한 표정으로 다시 숟가락을 들더군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평화가 며칠 이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지요. 아들이 강제로 바꿔놓은 알고리즘은 저에게 맞지 않는 옷 같았습니다. 심심함을 견디다 못한 저는 아들 몰래 다시 예전의 그 채널들을 검색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금단 현상을 겪는 사람처럼 자극적인 썸네일이 뜨면 손이 먼저 반응했으니까요. 그리고 알고리즘은 무섭도록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제 유튜브 화면은 다시 빨간맛 영상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난 건 연예인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래 잘 부르고 예쁘장한 아이유라는 가수를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영웅이만큼은 아니어도 기부도 많이 하고 참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영상이 떴습니다.
가수 아이유, 충격적인 간첩 의혹. 북한과의 연결고리 포착.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설마 하며 영상을 눌러봤는데 유튜버가 아주 그럴듯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승환이라는 가수도 무슨 빨갱이 집회에 나가서 선동을 했다느니 김제동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알던 그 점잖고 착해 보이던 연예인들이 사실은 다 나라를 뒤집으려는 세력과 한통속이었다니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데 마침 광고에 아이유가 나오더군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휴, 저 앙큼한 것. 겉으로는 천사 같은 척 웃으면서 뒤로는 간첩질이나 하고.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워. 옆에서 노트북으로 구직 사이트를 보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유가 뭐요? 아니, 너 몰랐니? 유튜브 보니까 제가 북한이랑 내통을 한다더라. 간첩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는데 텔레비전에는 뻔뻔하게 잘도 나오네. 순간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들고 있던 마우스를 바닥에 쾅 하고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깨지는 소리에 제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 진짜 엄마. 제발 좀. 나이 먹었으면 곱게 늙으세요 좀.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평소에 그 다정한 척하던 가면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뇌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이유가 간첩.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엄마 치매예요. 아니면 판단력이 아예 마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믿어요? 너 말이 너무 심하다. 치매라니. 유튜브에서 변호사님이 증거까지 보여줬다니까. 그놈의 유튜브. 그게 다 엄마 같은 노인네들 돈 뜯어내려고 만든 가짜 뉴스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창피하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엄마 미친 노인네 취급해요. 제발 아들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마시라고요. 아들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습니다. 미친 노인네라니. 내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정말 미친 노인네 취급을 받을 것 같았으니까요. 야, 너는 엄마가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디서 눈을 부라리고 소리를 질러. 내가 헛거본 거 아니야. 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야. 너처럼 잘난 척하는 놈들이나 모르지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많은 법이다. 아, 비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아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훑어보더군요. 그리고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제 마음속의 성역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유튜브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아요. 엄마가 신주 단지처럼 모시는 그 이명웅이도 똑같아요. 뭐? 영웅이가 뭐 어쨌다고? 제 목소리가 저절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는 이명웅이 무슨 순진하고 착한 효자인 줄 알지? 그거 다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다 가짜라고요. 걔 대기실에서 담배 뻑뻑 피우다 걸린 건 알아요. 실내 흡연하다가 과태료까지 물었다고요. 카메라 앞에서만 건행이니 뭐니 착한 척하지. 뒤에서는 스태프들한테 갑질하고 인성 더럽기로 소문이 자자해. 거짓말 마라. 우리 영웅이가 그럴 리가 없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거짓말?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해봐도 다 나와요. 엄마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모르는 거지. 그놈도 결국 돈 벌려고 엄마 같은 할머니들한테 애교 부리는 광대일 뿐이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 나이 먹고 연예인한테 돈 갖다 바치고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고 진짜 자식으로서 쪽팔려서 살 수가 없어.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영웅이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웅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 긴 무명 생활을 견디고 성공한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그 아이의 노래가, 그 아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난 2년 동안 지옥 같던 제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내 아들이란 놈은 내게 10원짜리 팬티 한 장 사준 적 없으면서 내 유일한 위로를 광대 취급하며 짓밟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담배니 인성이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제 순수한 애정을 더럽혔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보느라 자식 기죽이지 않으려 참고 또 참았던 울분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저는 식탁 위에 있던 과일 접시를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과 깎아놓은 사과가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들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영웅이가 광대라고. 그래, 그 가수는 노래라도 불러서 내 속이라도 달래줬지. 너는 뭐냐? 허우대만 멀쩡해서 나이 44 처먹고 엄마 등골이나 빼먹는 거머리 같은 놈 아니냐? 내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훈계질이야, 훈계질이. 엄마. 왜 이래? 진정해. 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걸 처음 봤는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쪽팔려. 내가 쪽팔려. 나는 내가 더 쪽팔린다.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말도 못해. 명문대 나오면 뭐하냐, 인성이 덜 돼 먹었는데. 차라리 이명웅이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그러면 내가 업고 다니겠다. 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결국 또 이명웅 타령이야. 엄마 진짜 구제불능이네. 아들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나 못난 놈이에요. 주식 말아먹고 엄마 집에 얹혀 사는 등신이에요. 근데요, 적어도 나는 엄마처럼 멍청하게 가짜에 속아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이명웅이가 좋으면 그 놈한테 가서 살든가. 왜 나한테 난리야?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저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들은 기가 차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짓더니 나가라고요? 하, 진짜. 나갈게요. 나가주면 되잖아.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내가 다시는 들어오나 봐라.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가방 하나를 메고 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접시 조각들, 널브러진 사과 조각들. 그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제 모습이 꼭 벼락 맞은 고목나무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냥 노래가 좋아서 세상 돌아가는 게 궁금해서 본 것뿐인데 그게 자식한테 미친 노인의 소리를 듣고 멍청하다는 모욕을 들을 만큼 큰 죄였을까요? 무엇보다 영웅이를 모욕하던 아들의 그 비릿한 웃음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경멸하는 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영웅이의 사진이 있는 달력 앞으로 갔습니다. 사진 속 영웅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영웅아, 미안하다. 못난 할미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구나. 사진을 바라보는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어도 달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보냈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한 고독이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저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는데도, 아니, 자식이 곁에 있어서 더 사무치게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뒤 거실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자꾸만 빗자루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흘린 핏방울처럼 붉은 사과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저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할 말을 다 했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텅 빈 아들 방을 들여다보니 가슴 한복판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더군요.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혹시 아들이 다시 들어오나 싶어 귀를 쫑긋 세웠다가 옆집 문 닫는 소리인 걸 알고는 실망하기를 수십 번. 전화를 해볼까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지만 차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가 나가서 어딜 가겠어. 찜질방이나 갔겠지. 며칠 고생해봐야 집 귀한 줄 알지. 독한 마음을 먹으려 애썼지만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우산도 없이 나갔는데 40 넘은 아들 걱정에 70 넘은 노모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저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도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혹시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건 아닐까? 주식으로 돈 다 날리고 갈 곳도 없는 놈이 엄마한테 저렇게 모진 소리 듣고 쫓겨났으니 홧김에 한강이라도 가면 어쩌나.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고 소식이 다 내 아들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영웅이 노래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푹 눌러 쓴 모자 아래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아들은 10년은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 맞은 강아지 꼴을 하고 서 있는 아들을 보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왔니? 뭐하러 왔어? 다시는 안 들어온다며.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신발장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압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쳐서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고 밖에서 자보니 춥고 배고프고 서러우니까
결국 자존심 굽히고 들어올 곳이 엄마 집밖에 없어서 왔겠지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 초라한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요. 들어와라. 밥은 먹었어. 제 퉁명스러운 말에 아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을 고봉으로 퍼담고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숟가락질을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 내가 밖에서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내 밥 먹고 사는 내 새끼지. 별 수 있나.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제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공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치유되지 않은 앙금이 흉터처럼 남았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거실에 나와 저와 텔레비전을 보거나 말을 섞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기계적으로 숟가락만 움직일 뿐입니다. 국이 좀 짜지 않니? 하고 제가 물어도 괜찮아요. 짧은 대답뿐 눈은 마주치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가두고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힌 방문. 그것이 지금 저와 아들 사이의 거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살갑게 말을 걸거나 영웅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싫어하는 걸 뻔히 아는데 굳이 꺼내서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마치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둔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조심스러움,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이것이 화해한 우리 모자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밉고 야속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측은지심이랄까요? 방 안에 틀어박혀 밤새 한숨 쉬며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 아이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40 중반의 백수가 되어 늙은 엄마 눈치나 보고 살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할까요? 엄마가 듣는 노래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싫어서 그랬던 거겠지요. 엄마는 늙어서도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은 꿈도 희망도 없이 깜깜한 터널을 걷고 있으니 그게 질투가 났던 거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의 닫힌 방문이 마냥 야속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문을 열고 나올 용기가 없는 아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저는 이제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지 않습니다. 대신 무선 이어폰을 샀습니다. 아들이 사준 건 아니고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소파 구석에 앉아 조용히 영웅이의 노래를 듣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로지 저와 영웅이 단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보금자리를 듣습니다. 그대 사랑이 나의 보금자리라는 가사가 가슴을 울립니다. 비록 내 아들이 사는 내 집은 적막하고 차갑지만 제 마음속 보금자리는 따뜻한 노래 속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지만 그래도 나를 위로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축복받은 노년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어제는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가 아파트 화단에 핀 늦깎이 국화꽃을 보았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데도 꿋꿋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노란 꽃잎이 꼭 저를 닮은 것 같더군요. 그 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지 말자. 아들은 아들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 거다. 아들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 기대하니까 실망하고 싸우게 되는 거다.
그냥 밥 굶지 않고 건강하게 제 앞가림이나 할 수 있게 되면 그걸로 족하다. 내 기쁨은 내가 찾아서 누리자. 비록 아들 눈치를 보며 이어폰을 꽂고 들어야 할지라도 이 소중한 기쁨을 포기하지는 말자고요. 오늘도 저는 이어폰을 꽂습니다. 방에서는 아들이 타자를 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실에는 제가 숨죽여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만 작게 울립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언젠가 아들이 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노래 좋네. 같이 들어요. 하고 웃어주는 날이 올까요? 아니, 그런 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알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서 얻는 행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낸 행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노래를 듣습니다. 이 노래가 끝날 때쯤이면 아들 방문 앞에 과일이라도 깎아다 놓으려 합니다. 말은 없어도 그게 어미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 긴 하소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여러분 댁은 안녕하신가요? 다 큰 자식과 한 집에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지요.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으면서도 결국은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살아가는 게 가족인가 봅니다. 너무 자식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즐거움 하나쯤은 꼭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노래든 등산이든 아니면 저처럼 유튜브를 보는 것이든 말이죠. 내가 행복해야 자식한테도 웃어줄 여유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자식 눈치 보며 덕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우리끼리라도 서로 응원하며 살아야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